영국 런던의 대학병원 계단. 이곳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세상을 잃은 듯 통곡하며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었던 이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질적이고 반항적으로 의사 가운을 벗어버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환자분, 안타깝지만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저는 말기 암의 환자들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들에게 늘 최후의 수단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권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간이 늘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군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야 하나. 점점 의사로서의 경험치가 쌓인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의 인간성이 조금씩 기계화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죠. 저는 이 병원에 들어오기 위해 큰 노력을 했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으며 사랑스러운 저의 딸 사라를 만나게 되었죠. 최종적으로는 이곳 대학병원에서 많은 경험과 내공을 쌓아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행복지수를 따져보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딸이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는 재미. 사랑하는 가족과의 모든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딸에게는 이상 증세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달라진 친구들 때문에 긴장을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딸의 이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는 듯 했습니다. 딸이 보인 증상들은 주로 소화계통에 대한 증상들이었죠. 결국 저는 지인 의사를 통해 딸의 진료를 보게 했습니다. 위장과 관련된 쪽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세상을 잃었습니다. 이봐, 아이슬라. 딸이 언제부터 이랬다고 했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도 참 유감스러워. 위험으로 보여. 그것도 말기. 내과 전문이었던 지인 의사는 하나뿐인 제 딸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체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저는 단지 지금처럼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들이 제 딸,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죠. 당장은 이러한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엄마인 제가, 딸을 살릴 다른 방도를 찾을 것이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때 빠르게 이 사실을 가족과 공유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인이 있는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오진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지닌 채로 말이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진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라는 것도 매번 정확한 것은 아니었기에 여러 번 진료하여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오진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지닌 채 다른 병원들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의사들의 난처한 표정과 제 딸의 시한부 판정뿐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의사들은 실력이 형편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 뿐이었어요. 영국 의사들은 왜 전부 이따위냐고. 안 되겠어. 인정하기는 싫지만 의술은 미국을 따라올 곳이 없어. 미국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영국을 떠나 미국의 병원까지 방문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못 볼 꼴을 자주 보였죠.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서히 지금의 상황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현실적인 감이 잡히더군요. 그리고 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남편에게는 알려서 지금의 상황을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느닷없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던 저를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던 남편은 저의 이실직고를 듣고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현실을 직시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죠. 처음에는 제가 그랬듯 남편 또한 딸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 인정하지 못했고 딸을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어다니고 전화기를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수술로 인한 가능성까지 모두 파악하는 듯 했지만 이미 말기로 진행된 딸의 암은 그 어떤 병원에서도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했죠. 남편도 저도 사람이 아프면 현대의학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분야의 의학 계통도 고칠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저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자신에게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이러고도 내가 정녕 부모라는 인간인가? 그토록 행복했던 우리 가정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불행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저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딸이 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빠, 엄마,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저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기 살기로 서로의 탓을 하며 언쟁을 벌이던 저와 남편은 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렇게 천사 같은 딸을 지켜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분통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스스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죠. 딸의 그러한 발언에 저와 남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걸 그만두었고 좀 더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의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가 선택한 것은 호스피스 병동. 그렇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우리는 딸을 살리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그것밖에는 답이 보이지 않았죠. 저도 의사였지만 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병동을 권할 때면 가슴 한켠이 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을 권유받곤 했으니까요. 그것이 환자나 보호자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사의 탓도 환자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슬픈 일이었죠.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딸을 입원시킨 우리 부부는 한동안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 서로 번갈아 가며 딸을 보살피자는 명분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남편과의 동침이 더 이상 저에게 달갑지 않은 부분들이 컸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죠. 하루는 제가 남편과 바통 터치를 하여 딸을 보살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남편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에게 긴밀한 대화를 제안했죠. 여보,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말인데 당신은 의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나도 짐작은 해. 하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시도해봐도 손에 갈 것은 없으니까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아직 우리 딸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래? 당신 나랑 같이 조금 더 고생해줄 수 있겠어?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어렵게 다가온 희망이라는 기적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들어갈 거야. 저는 남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태연한 자세로 말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는 한국으로 입국했죠. 느닷없이 무슨 한국행이냐고 하시겠지만 남편이 찾은 마지막 희망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작은 동방의 아시아 국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그곳.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여 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여행을 온 것이고 이곳에서 한동안 재밌게 놀다가 돌아갈 것이라는 말만 했죠. 한적한 시골 풍경을 가진 이곳은 아주 느긋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잠을 자고 일어났죠.
그리고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단계별로 운동을 하며 일과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닷가를 맨발로 걷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황토로 만들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또 어떤 날에는 잣나무 숲을 산책하며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켰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먹는 음식들은 정말이지 독특했는데, 처음에는 딸이 이제는 이런 음식을 그만 먹고 싶다며 구토를 호소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가여워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인가? 혹시 저와 남편이 결국에는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되었죠. 어느 날 우리에게 건넨 딸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처럼만 같으면 살만하겠어요. 속도 편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피곤하지도 않은 거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싫었는데 한국 음식들도 맛있는 것 같아요. 딸의 그러한 발언은 저와 남편에게는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은총과도 같이 들렸죠. 우리는 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제발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 보았죠. 그리고 그날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술마저도 불가할 정도로 전이되었던 딸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우리는 남은 과정을 모두 끝내고 다시 검사를 해보고 그때 결정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국에서의 생활 1년 만에 딸은 거짓말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창백하다 못해 푸르죽죽하던 딸의 안색은 윤기가 날 정도로 밝아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를 호소하며 하루 종일 잠만 자던 녀석이 이제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딸의 암세포는 기적처럼 사라졌죠. 이는 의사인 저로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의사 지인들도 하나같이 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건강해진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죠.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사로서의 저의 전공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 계통에 푹 빠진 저는 그쪽으로 새롭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딸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남편에게도 그러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접목하여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국에 대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 듣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한 번씩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한국에 가서 살까? 한국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에서 받은 것들을 조금씩 돌려주는 거지. 한국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 그래, 좋아. 삼겹살은 일주일에 한 번. 됐지?